사람은요, 남에게 속으면 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속으면 그날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제와 같은 집인데 어딘가 낯설고 늘 먹던 밥인데도 숟가락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살아왔는지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고, 가족을 위해 자기 인생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합심해서 자신을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돈 때문이겠지. 재산 때문이겠지.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에도 돈은 나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였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가족이 한 사람을 속여온 이유는 듣고 나면 선뜻 욕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참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상황에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는 착한 사람도 나오고 나쁜 사람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비겁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선택했고 그 거짓말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가려버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주인공은 그저 분식집을 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허름한 가게, 기름 냄새 밴 앞치마, 늘 허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 누구도 그 안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 가장 큰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분노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묘한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죄였을까? 아니면 진실을 이용한 것이 죄였을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질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스쳐 지나가듯 듣기보다 조용히 끝까지 들어야 비로소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가족이 한 사람을 속여온 이유, 그리고 그 거짓말의 끝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남 목포의 항구 끝자락, 새벽이면 젓갈 냄새와 바다 비린내가 섞여 골목을 채우는 곳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에는 은하분식이라고 적혀 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난로를 켜두지 않으면 손님도와 주인도 손끝이 얼어붙는 가게입니다. 그 가게 주인은 강은하, 59살입니다. 사람들은 은하를 참 착하게도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산 게 아니라 버틴 겁니다. 23세 결혼하고 남편이 남긴 건 애 하나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어느 날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은하는 울 새도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엔 시장에서 재료를 떼고 낮엔 떡볶이를 끓이고 밤엔 설거지를 하며 허리가 꺾이도록 버텼습니다. 손목에는 늘 파스를 붙였고 손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들어오면 늘 같은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떡볶이 국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정겨웠는지 동네 아이들이 고모라고 부르며 뛰어들어오곤 했습니다. 은하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동생 강태수 신 6, 여동생 강미숙 신 3, 그리고 어머니 신정자 여사 83입니다.
태수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건설 하청업을 한다며 번쩍이는 차를 몰고 다녔고 가족 모임 때는 늘 지갑을 먼저 꺼내며 큰 소리쳤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다 챙겨. 미숙은 도시에서 학원 운영을 한다며 말끝마다 요즘 세상은 정보가 돈이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태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모실게. 가게는 조금 줄이면 돼. 그러면 태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나는 가게나 해. 엄마는 우리가 모실게. 누나는 몸이 약하잖아.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지만 은하는 이상하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었습니다. 속임수는 늘 큰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 아주 작은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겨울날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은하분식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트에서 비냄새가 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나 큰일 났다. 태수는 현장 사고가 났고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가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까지 길거리로 나앉는다며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만 믿는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은하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가게 보증금, 적금, 그리고 혹시 모르니 모아둔 비상금. 그 돈은 은하가 쓰려고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프면, 혹시 아이가 급하면, 혹시 내가 쓰러지면 그 혹시 때문에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망하면 엄마도 힘들어져. 그 말에 은하는 손이 풀렸습니다. 결국 은하는 보증금까지 빼서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갚아. 꼭 갚아. 태수는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은혜 잊지 않을게. 그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돈을 빌리고도 자주 연락이 끊겼고 가족 모임에 은하를 부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태수는 늘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아. 요즘 엄마가 누나 보면 더 헷갈려 하셔. 은하는 서운했지만 참고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은하 가게에 와서 계산대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언니를 보면 불안해하셔. 그러니까 당분간은 방문 좀 자제해. 은하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불을 끄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불안해한다는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은하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근 진료 기록이 있는데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하는 당연히 자신이 보호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 이름은 태수와 미숙뿐이었습니다. 은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딸인데요. 그러자 직원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는 그 말이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날 태수 집 거실에서 은하가 김치를 꺼내고 있는데 조카가 게임기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고모,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고모는 돈 관리 못해서 재산 주면 다 날린대.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이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얘가 말을 막 하네. 태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만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은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찢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속임수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은하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손목 통증 때문에 떡볶이 국자를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이 저렸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자 은하는 가게 메뉴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하가 어려울수록 가족들은 은하를 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누나, 은행 가서 뭐 하지 마. 누나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 서류 같은 거는 우리가 할게. 누나는 도장만 찍어.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요즘 세상 서류는 복잡해서 언니가 보면 스트레스 받아. 우리가 처리할게. 은하는 그 말에 안심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말들은 하나같이 은하를 손도 대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 가게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는 두껍고 안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 집이랑 땅 문제 정리해야 해. 대출도 좀 정리하고 나중에 분쟁 생기면 안 되잖아. 은하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돼?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여기만 도장 찍어. 은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야? 상속 포기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정리 과정이야.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은하는 또 믿어버렸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은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가 은하에게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누나, 현장 하나 더 터졌다. 이번만 좀.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돈 없어. 그때 태수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누나, 그러면 엄마는 어쩌고? 은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수는 더 찔러 들어왔습니다. 누나는 진짜 누나밖에 몰라.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언니가 엄마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은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내야 내가 가족 취급을 받는구나. 그리고 모욕은 결정적으로 터졌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은하는 작은 케이크와 전복죽을 들고 태수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태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왔다. 이어서 들린 미숙 목소리. 아, 또 왔네. 엄마 헷갈리게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하 오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는 심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은 잠시 열렸다가 태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문틀에 몸을 걸쳤습니다. 누나, 오늘은 좀 엄마가 예민해서. 은하는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나 엄마 얼굴만 보고 갈게.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 한마디가 은하의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내려오는데 케이크 상자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혼자 가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문득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그래, 내가 가족이 아니었지.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은하님 맞으십니까? 법무법인 세비치입니다. 은하는 순간 사기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정확히 어머니 이름과 주소, 토지 주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토지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하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개발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어서 한 말이 은하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문제는 상속 관련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강은하님께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감이 사용되었습니다. 은하는 그 순간 미숙이 들고 왔던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정리 과정이라던 그 서류. 은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가족들과 마주했습니다. 태수와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변명했습니다. 누나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분쟁 생길까봐. 그러나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하의 도장을 이용해 상속 포기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고 은하는 상속권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로 인생이 뒤집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입니다. 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 원장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은하에게 남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버틴 아이이기 때문이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왜 은하님을 이렇게까지 막았는지에 대한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술서는 태수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비밀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은하가 평생 모르고 살아온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태수와 미숙의 친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은하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친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남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와 키웠고 집안 사람들 모두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은하는 스스로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하의 친아버지는 과거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큰 사건의 가해자였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은하는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은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은하의 과거를 지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 되었고 통제가 되었고 결국 착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하는 법정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가 오면 안 된다고 했던 거야? 헷갈리게 하지 말라던 게 아니라 숨기려던 거였구나. 그 순간 은하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속였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 뒤에는 분명 다른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과 통제.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은하의 상속 포기 서류는 무효가 되었고 개발 보상금과 상속 재산의 절반은 은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법원 계단에서 태수는 은하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누나 아니, 은하야. 은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르지 마. 너희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를 자격은 없어. 태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태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하는 태수의 회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태수는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준 돈. 언제 갚을 건데? 태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못 갚아 회사가. 은하는 계산서를 꺼내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가. 그 말이 떨어지자 태수의 거래처는 등을 돌렸고 태수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 나간다던 사람은 며칠 만에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학원은 도덕성 문제로 학부모들이 빠져나갔고 남편도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은하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냄새와 약 냄새가 섞인 병실에서 어머니는 은하의 손을 잡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은하야, 미안하다. 은하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면 내 인생 돌려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는 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은하분식이 있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월세 걱정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층을 리모델링해 작은 공동 식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어르신들, 가끔은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은하가 직접 쓴 문장이 붙었습니다. 밥 한 끼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였습니다. 공동 식탁 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였습니다. 낡은 점퍼, 젖은 운동화, 고개를 숙인 어깨, 태수였습니다. 예전처럼 번쩍이는 차도 번쩍이는 시계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일할 수 있을까? 은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인간을 받아줄까?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거지부터 해. 태수는 순간 눈을 들었습니다. 진짜?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거지. 그리고 조건이 있다. 뭐든지. 은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누나라는 말 하지 마. 내가 나를 누나라고 부르던 순간마다 나는 이용당했다. 태수는 울었습니다. 알겠어, 은하야. 태수는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손이 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태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먼저 나와 바닥을 닦았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미숙도 변했습니다. 미숙은 학원을 정리하고 어머니 병간호를 맡았습니다. 간병인에게 맡기던 것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소리를 지르면 미숙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숙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평생 해온 게 이거였구나. 혼자서. 어머니는 어느 날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가 만든 딸이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 묵은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속였어? 어머니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미워할까봐. 은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나를 미워하며 살았어. 그런데도 살았어.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가족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저 맡겨진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장남으로, 누군가는 딸로, 누군가는 늘 희생하는 사람으로요. 강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그래,
내가 하면 되지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속여온 이유가 단순한 악의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누군가의 상처를 막기 위해 시작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보호는 통제가 되었고, 배려는 이용이 되었고,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의 인생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누군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끝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삶을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잃고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은하는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로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내 인생은 분명 여기서 시작됐다. 이 말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남의 거짓말 위에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 참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침묵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편한 선택이었을까?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기억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늘 뒷전이었던 사람,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몫을 내려놓았던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설명 없이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다시 이용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은하의 입장이었다면 너를 위해서였다는 가족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속임은 속임이라고 말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